안녕하세요. 장애인 노동기본권 4강 일하다 다치면 해야 할 일을 강의할 금속노조 강주 전남치부 노동안전보건부장 권옥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일하다 다치면 해야 할 일을 6가지 꼭지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장애인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자 건강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세 번째, 산재와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을 위한 대처 요령을 살펴보고요. 다섯 번째, 산재 신청 절차와 산재 요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재 신청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을 아십니까? 김재순님은 상급 지적 장애인이자 25살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2020년 5월 22일 강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파색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게 됐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업주는 내 잘못이 아니다. 고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혼자 하다가 자기 과실로 죽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고인 부친 김 선장님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고 김재순 노동시민 대책위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 조사와 CCTV를 확보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사업주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일주일 전 영상 CCTV 캡처본인데요. 파쇄기 위에서 가동 작업을 하고 있는 김재순 씨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입니다. 그 사고 위에 안전장치를 갖춘 것을 보면 계단이 설치되어 있죠. 저 계단을 오르면 전원이 차단돼서 파쇄기가 가동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혼자 위험한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사업주는 법정 구속됐고 그제서야 416일 만에 사죄하고 유족배상에 합의했는데요. 2심에서도 징역 8월에 실형을 받고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김재순과 같은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장애인들도 안전에 대한 권리, 치유받을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자 건강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권리인데요. 노동자 건강권은 크게 보면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요. 두 번째, 불가피하게 다치고 병들면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일터에 복귀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산업재해는 사전에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 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노동자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만약 재해를 당하게 되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알 권리입니다. 위해한 작업 환경이나 위험 작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물질안전보건 자료, 이른바 MSDS를 게시할 의무가 있고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황산에 대한 그림자 문자,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죠. 또 안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용 시에는 8시간, 그리고 종사 시에는 생산직은 3개월마다 6시간, 판매직은 3개월에 3시간, 그리고 작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위험한 업무를 할 경우에도 안전교육을 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할 권리인데요.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해서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위험성 평가나 근무계 유해인 조사,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
또 법령 위반 신고를 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세 번째 권리는 위험 작업을 거부할 권리인데요.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상급자에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이는 거꾸로 사업주의 노동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것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38조 39조에는 안전조치 의무,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안전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위험이 없는 상태, 또 나쁜 일이나 아픔을 겪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해가 없다고 안전한 상태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임리 법칙에 따르면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한 번의 대형 사고는 그 전에 작은 부상을 입는 29번의 작은 사고를 동반하고요. 또 상해를 입지 않지만 사고 징후나 가벼운 사고가 나는 300번의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이란 노동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 사고가 나더라도 다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받을 권리도 있는데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재보상법에서 산재 요양을 하고 또 필요하면 재활을 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활을 받고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권리도 보장될까요? 물론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장애인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법의 적용을 받고요. 나아가서 장애인 복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공학기기를 지급받거나 장애인에게 위험한 작업에 대한 어떤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산업재해 위험과 산재보험급여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는 산업재해 줄임말인데요. 업무상 재해로 일과 관련해서 다치거나 병들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보상법상 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요. 3년 전과까지 소급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재보험은 4대 보험의 하나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이것들을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요양비와 산재보험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산재는 노동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른바 무과실 책임주의인데요. 혹시 내가 실수해서 처리 안 되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3일 이내 요양은 산재보험법상 산재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재해자가 부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근로기준법에 요양보상 규정이 있어서 사업주가 요양치료비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60%를 재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산재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두 번째 업무상 질병, 세 번째 출퇴근 재해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로는 첫 번째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가 있겠고요. 두 번째 시설물 결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고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 일어난 사고도 여기 해당됩니다. 또 점심시간이나 중간 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에는 대표적으로 반복 작업을 해서 일어나는 허리, 어깨, 팔목 등의 어떤 통증을 동반하는 근육계 질환이 있겠고요. 뇌출혈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에 따른 소음성 난청이 있고요.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유해 항물질이나 유해한 작업을 하다가 일어나는 직업성 암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는 출퇴근 재해인데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치고 출퇴근 경로에서 일어난 재해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등하굑 시키거나 병원을 가거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또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마트나 시장을 보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할 수도 있고 산재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큰 부상일수록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재보험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양급여입니다. 치료비인 거죠. 그래서 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치료 중에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일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고요. 요양개시 후 2년 동안 치료가 되지 않으면 폐질 등급에 따른 상해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급여를 지급하게 되고요.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도 있습니다. 또 사망에 이르게 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애비를 지급하게 되고요. 재해근로자가 취업을 위해서 재활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 재활급여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애가 남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산재보험 이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민사재판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 평균임금의 70%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후급여를 더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해당되지 않고 별도 신청해야 하는데요. 산재보상법 시행령 25조 별표 3에 해당하는 질환만 해당됩니다. 이것은 노동부가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통해서 동종 직종이나 비슷한 규모의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환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주위의 동료나 관리자가 알도록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면 사후에라도 꼭 알리시고요. 휴대폰 문자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응급조치를 바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목격자가 있어야 인정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상이 심하다고 하면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로 후송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조퇴를 하고 병원 가서 진찰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의사에게 반드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간 병원의 기록지, 초중 기록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공단에 제출해서 증거 자료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료기관에 가야 할까요? 산재 지정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산재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 해당 병원의 산재 지정병인지 물어보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이나 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어느 병원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첫 진료에서는 한의원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재 지정병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게 반복 작업에 따른 근무계 질환인데요.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심하게 아프면 바로 병원부터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앓게 될 수 있겠죠. 병원 가서는 반드시 일 때문에 아프게 됐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꾸준히 다니면서 치료하시고요. 이 부분은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재 요양 신청 자료를 준비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준비해서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불승인을 받고 이것을 다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산재 처리 절차와 산재 요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산재 신청 절차를 이렇게 도표로 살펴보면요, 재해가 발생하면 요양급여, 보험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의견서라든지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재해 조사를 하게 되고요. 사고는 주약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에게 의학적 자문을 의뢰해서 보통 1, 2주 안에 승인과 불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목격자나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면 승인을 좀 하게 됩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대체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는데요. 뭐 2개월에서 4개월까지 걸리기도 하고 질병에 따라서 더 걸리기도 합니다.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개선돼야 될 점입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불승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관할,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승인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또 불승인이 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처음에 불승인이 날 때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왜 불승인이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요양 제도도 있는데요. 치유 후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최초 요양 신청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초 요양 신청을 어떻게 할 건지 살펴보겠는데요.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준비할 것은 산재 요양 신청서와 산재보험 소견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필수 서류입니다.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는 재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작성하게 되고요. 산재보상보험 소견서는 병원에서 의사가 발급하게 됩니다. 그거 한번 이렇게 양식을 살펴보면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인데요. 노동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회사에서 하는 업무나 고용 형태, 출퇴근 시간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경위서를 좀 쓰게 사업자 정보를 좀 정리하게 되어 있고요. 재해경위서를 쓰는데 양이 많은 별점 자료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갔던 병원, 또 계속 진료를 받던 병원을 기록하게 되겠고요. 휴업급여는 처음에 신청할 때 그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서 같이 신청할 수도 있고 승인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소견서에는 노동자의 신상과 그리고 노동자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를 의사가 기록하게 돼 있고요. 의사가 그 상병명과 상병 코드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할 경우나 또는 통원 치료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의사가 판단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밖에 중요한 준비 자료가 있는데요. 두 번째 중요한 준비 자료는 상병관리 의무 기록 4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발급해 줍니다. 초진 기록지, 재해 발생 후 처음 갔던 병원의 진찰 기록이고요. 두 번째 진료 경과라든가 검사 자료 결과, 수술 기록지 등이 좀 필요합니다. 또 엑스레이나 초음파, CT나 MRI를 검사한 경우에는 영상사본 CD를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발급 비용은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추가 자료가 있는데요. 목격자나 관계인 진술서, 작업 사진이나 영상, CCTV 영상도 있고요. 또 유해인자 노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무한 부서나 기간, 출퇴근 시간들도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목격자 진술서를 예시로 드러놨는데요.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를 기록하고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추가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업무상 질병일 경우에는 직업 이력과 질환 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서를 띄어서 제출하시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0년치를 같이 달라고 해서 제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 질병의 경우에는 근육계질환 유해인 조사 결과나 위험성 평가 결과, 또 작업환경 측정 결과, 건강검진 결과를 같이 첨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준비해서 산재 경위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재발생 사업장 정보, 제자 업무 내용을 기록하고 중요한 게 재발생 일시와 장소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발생 경위서를 적게 되는데요. 가령 회사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참여했다가 족굴하다가 무릎이 다쳤다, 그런 내용을 경위서로 쓰시면 된다는 것이죠. 질병의 경우에는 현재 담당하는 업무와 과거에 담당했던 업무, 그리고 평소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요. 의학적 소견을 같이 첨부하게 됩니다. 가령 손목 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테니스를 매일같이 친다, 그러면 사실은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재조사 과정에서 대응하는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요양 신청서를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사업주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합니다. 보통 10일 안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업주 의견서가 제출되면 열람을 요구하셔서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반박 의견을 제출하시고 반박 자료를 같이 제출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후에 담당 조사관이 작업 현장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날짜를 정할 때 우리 재해자나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요구하시고요. 또 현장에 참여하셔서 힘든 작업 자세나 어떤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런 중심으로 영상 촬영을 하도록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재 승인이 나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유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통원 치료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한 기간 동안 완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유한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데요. 진료 계획서를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유한 기간 끝나기 7일 전에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연장이 되겠습니다. 또 유효기간 중 병원을 옮길 수도 있는데요. 가령 수술을 하고 옮기거나 또는 재활을 잘하는 병원을 옮길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도 병원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전원 신청을 하시면 보통 승인을 해줍니다. 이상에서 산재 신청 절차 요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산재 요양 접수를 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문적으로 무료 노동 상담, 산재 상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직장갑질 119인데요. 이메일 상담이나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민주노총 같은 경우 노동 상담 무료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동 상담소나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다치고 병들면 산재 요양으로 치료받을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전은 우리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또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